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엄청 바쁜데. 아유, 김미경 TV는 나와야죠. 진짜요? 네, 왜냐하면 공중파보다 더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아 대박 진짜? 네, 공중파에 제가 나가도 뭐 봤다는 지인들 별로 없는데 또 뭐 됐어요? 우리 아내 통해 갖고도 연락 오고 뭐 제 지인들도 연락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뭐 새롭지가 않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예 많이도 봤지만 또 완전히 그룹이 다른 것 같아요. 교수님을 만나서 한 번 공부를 하고 또 책을 읽고 보니까 저는 뭐가 느껴졌냐면 완전히 새로운 판이 깔리는데 이거 엄청난 화폐 혁명이 우리 눈앞에 와서 나 혁명이야 이제 다 바뀔 거야 이렇게 계속 막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는 귀를 막고 있거나 모른 척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거든요. 먼저 제가 여쭤볼 거는 뭐 질문이라기보다 한번 교수님이시잖아요. 한번 쭉 설명해 주세요. 우린 원래 화폐의 개념이 이거였고 화폐 역사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서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 너무 길지 않게 한번 쭉 좀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폐는 원래 금속이었죠. 금이나 은 같은 금속. 네, 네. 왜냐하면 금이나 은은 쉽게 누구나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금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죠. 사금을 채취하는 방법과 금을 가진 사람한테 자기의 노동이나 재화를 주고 금을 받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금은 비교적 그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금이 그렇게 먼저 쓰인 거고요. 금의 단점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순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인도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인도인들이 금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현금보다는. 그런데 인도 금의 80% 이상이 그 함량 미달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인도인들이 금을 가지고 이제 금융을 어떻게 쓰냐면 전당포에 시계나 금 목걸이를 맡기고 돈을 빌렸다가 돈을 다시 갚는데요. 네. 전당포 주인들이 전부 그 세공 기술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맡긴 금을 조금씩 빼먹는 거죠. 어허. 이게 이제 함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야, 금 그거 순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표준 인장을 찍어줄게 하는 게 이제 기원전 2000년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인장이 찍힌 금 코인이 우리도 지금 크립토를 우리나라에서 코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코인이라는 의미는 금덩어리를 너겟 단계, 너겟이라는 건 가루나 덩어리를 말하는데요. 네. 거칠게 생겼겠죠. 그거를 이제 저울에 달아서 거래를 하면 불편한데 여기다가 코인을 만들어서 인장을 찍어주면 그게 약간씩 무게가 다르더라도 같은 걸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도약이 일어납니다. 추상화가 되는 거죠. 금이 물질이 아니라 추상화가 됐는데 네. 여기까지는 좋은데 정부들이 그 금을 조금씩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의 순도가 99%에서 0% 되는 데까지 100년이 안 걸립니다. 오 진짜요? 네, 정부들이 와. 그걸 빼먹어요. 이게 역사에서 무수히 반복됐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러나 원화는 원래 금에 근거하고 있어야 되지만 네. 1971년도에 닉슨 쇼크 이후로 금에 근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법정 화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원래 금이었지만 금을 치워버린 정부의 완전한 그 통제하에 들어가 버린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일군의 어떤 이상주의자들이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해서 이제 대안을 찾았는데 네. 금보다 더 우월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우월해야 되냐면 정부가 함부로 뺏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 정부가 함량을 속이거나 뺏을 수 없는 화폐를 만들려는 여러 시도들 중에 한 갈래가 네. 이제 암호학자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암호학자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달인들인데 컴퓨터를 가지고 암호라는 거를 생산할 수가 있고 그 암호는 나는 그 암호를 풀 수 있지만 상대방은 그 암호를 못 푸는 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걸 화폐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도를 30년 동안 하다가 비트코인이 나온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그러니까 순도를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역할이 없어요. 금을 쓰면 정부가 내가 이거 표준화 시켜줄게 라면서 나서는데 네. 처음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정부가 나섰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 금을 빼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순도를 속일 수도 없고 가짜 비트코인이라는 건 없거든요. 비트코인 어플에서는 딱 비트코인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이런 장점만 가지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네. 한 가지 더 큰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인데 국경이 없어요. 국경이 없이 돌아다니는 속성이 있으니까 정부들로서는 용납하기가 어려웠죠. 어렵죠. 그런데 이거를 막을 수 있으면 막았을 텐데 못 막았단 말이죠. 네. 근데 비트코인에게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루에도 5%씩 가격이 변동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심리적 위안도 안 주고 물건을 살 때도 적합하지가 않죠. 네. 그런데 네. 어떤 용감한 사람들이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달러랑 이 비트코인의 속성을 결합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아이디어는 누가 처음 낸 거예요? 그건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각광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인데 이렇게 발행사가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왜 쓰냐. 네. 게다가 이제 이건 위법이다. 네. 정부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걸 중국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 중국인들이 이거를 막 엄청나게 샀죠.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의 단점인 가격의 변동성을 없애버린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특징인 위조가 없는 것과 네. 국경을 초월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야, 그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그 속성과 정의를 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뭐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상에서 발행한 토큰인데요. 네. 그 토큰을 발행할 때 발행자가 달러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의 어떤 장점과 법정화폐의 어떤 장점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화폐의 장점인 달러니까 달러의 가격이 고정돼 있다는 장점하고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장점 두 가지 위변조가 없다는 것과 국경이 없다는 거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이 없는 달러입니다. 우리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화폐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그 원화가 지금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 전체 연결고리를 미국 국채를 이해하면서부터 쭉 한 줄로 풀리면서 되게 명쾌하고 신났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거는 제가 강연 가갖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호응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2021년인가 수에즈 운하에서 컨테이너선이 하나 무너졌어요. 그 수에즈 운하 폭이 좁거든요. 기억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배가 다 막혀갖고 우리나라 배들도 막 아프리카 돌아와서 막 그렇지. 물기 풍기 나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 건데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전 세계인들이 이집트 정부를 쳐다보냐, 유엔을 쳐다보냐, 미국을 쳐다보냐 이런 거죠. 미국 쳐다보냐. 그죠. 근데 수에즈 운하는 그래도 이집트 거니까 괜찮은데 호르무즈 해협 있어요. 석유가 다니는. 거기는 이란의 앞마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미사일 가지고 쏘면 모든 유조선과 모든 상선을 다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 실제로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디를 쳐다볼까요? 거기에서 물동량이 오는 중국, 일본, 대만, 한국 혹은 미국, 유엔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미국을 쳐다보거든요. 우리끼리는 해결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원래 원거리 무역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를 지나가는 무역은 원래 불가능해요. 중개 무역을 하게 만들죠. 네. 우리는 석유를 호르무즈에 직접 못 갖고 오고 중국한테 사야 되고 중국은 인도한테 사야 되고 인도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호르무즈에 직접 갖고 오잖아요. 네. 이 공공재를 제공한 게 바로 미 해군이에요. 우주의 원리상 우리가 세금을 안 냈잖아요. 네. 세금이 없냐? 세금이 있어요. 어떤 그게 세금? 바로 대표님 말한 미국 채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채권이 세금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원거리 무역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많이 버는 나라들이 미국 채권을 사도록 암묵적인 룰이 있었던 거예요. 그 조건이었구나, 하나. 그렇죠. 그래야지 미국이 그 채권을 계속 발행해서 네. 해군을 돌릴 수 있었던 거죠. 어머, 그런 비밀이 있어요? 예, 비밀이 나는 미국 해군이 그런 거래요? 네. 미국 해군과 국채와 그렇게 관련이 있다고요? 그럼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1960년도에는 서독이 미국 채권의 1위 보유자였고 70년대, 80년대는 일본이 1위 보유자였어요. 그다음에 90년대는 중국이 1위 보유자죠. 왜냐하면 각각 전부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엄청나게 내는 나라들입니다. 미국이